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세월호 참사로 방송과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많은 시점에서 YTN이 개편에 나선다고 하기에 굉장히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정직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방송 앞으로도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일 교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존경하는 교수님이자 정치평론가이십니다. 날카롭고 객관적인 분석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로 상암시대를 새롭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출발 새 아침도 저와 함께 새롭게 출발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축하, 기대 또 부탁의 메시지 샵 0945로 보내주십시오. 한 분 선정해서 뮤지컬 오피리아 다음 달 공연에 초대하겠습니다. 문자 들어온 거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나 뜨거워서 몇 개는 제가 읽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7258님, 신일 교수님 평소 객관적인 평론 좋아했습니다. 공정한 방송 부탁해요. 예, 이런 말씀 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자화자찬에 익숙하지 못해서 요거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7693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신일 교수님 반갑다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좋은 방송 부탁해요. 지금도 희망은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아서 돌아와요.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손자 손녀들이여 꼭 이 말은 듣고 가시게. 대한민국의 희망들이여 그대들이 꿈꾸는 세상, 그대들이 생각과 마음들을 훨훨 펼치는 세상으로 가세. 안녕히 잘 가시게. 편안하게 잘 가시게. 어느 할아버지가 올립니다. 예. 우리는 절대로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약 한 25년간 미국 국무부에서 통역관으로 일하셨죠. 김동현 전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소 연구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3부 시작합니다. 오빠, 은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지금 바로 사라져. P4R 자체 기술로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아.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가우디를 만나러 가는 길에서,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각자 다른 길 위에서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합니다. 인생의 한 번은 스페인에 가보라고 말이죠. 당신의 유럽은 어디였나요? 지금까지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이었습니다.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비 내리는 월요일 출근길 정체가 심한데요. 특히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사고 여파를 크게 받습니다. 장수 부근에서 이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수 부근에서는 양방향 모두 1, 2차로씩 막고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사고 지점을 앞두고 6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도 사고 지점을 앞두고 13km 구간 쭉 밀립니다. 이밖에 외곽과 이어지는 도로 중에서는 동부간선도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데요. 도심 쪽으로는 수락지하차도부터 성동교까지 전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 의정부 쪽으로도 월계 1교부터 노원교까지 시속 20km 미만 정체입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도 복정에서 탄천까지 밀리고 있는데, 청담대교, 영동대교, 성수대교 모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리스트 정철민의 경제 시선. 예, 여러분들
경제하면은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들으시면 경제 확 보입니다. 자, 오늘부터 새롭게 마련된 코너죠. 정철진의 경제시선.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정 컬럼니스트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정철진입니다. 예, 정철진 컬럼니스트. 워낙 네. 방송 많이 하셔가지고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첫 번째 경제 뉴스는 바로 우리 샐러리맨들의 월급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일한 곳에 비해서 월급 너무 작다. 사장님이 월급 참 안 올려준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정량적이고 공식적인 통계로도 이게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한국금융원의 임금 없는 성장의 국제비교라는 보고서의 분석 결과인데요. 예. 한국의 경우 이 OECD 회원국 중에 이제 28개 국가만 뽑아냈는데 이 국가들끼리 비교해본 결과 샐러리맨들의 노동 생산성은 최고였는데 아하. 반면에 실질 임금 증가율은 최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 샐러리맨들이 일은 잘하는데 그렇죠. 기업들이 월급 안 올려줘도 이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예.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했던 이 실질 임금률을 임금 상승률을 보면은요. 예.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2012년 말까지 우리가 2.3% 우리 샐러리맨들의 임금이 감소했습니다. 예. 같은 기간에 우리보다 더 임금 하락폭이 컸던 나라들은 이제 영국, 일본, 이스라엘 이 정도였는데요. 이게 뭐 이런 국가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락이 괜찮겠지 하면은 이게 오산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샐러리맨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건 우리의 실질 노동 생산성. 일 잘한 거는 2007년부터 5년간 최고였거든요. 예. 거의 실질 임금 생산성은 10% 넘게 올랐기 때문에 음흠. 우리나라 월급쟁이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거의 확연하게 드러난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정경련이나 그 경총, 이 기업 소유하시는 분들이 꼭 들어야 되겠네요. 예? 이 고마운 줄을 아셔야지. 예? 네, 맞습니다. 예. 더 큰 문제는요. 요즘 우리가 경기 불황이다, 경기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고객이 월급쟁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 어렵냐? 월급쟁이들이 돈을 안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럼 월급쟁이들이 돈을 왜 안 쓰냐? 더 위로 올라가면 그 근처에는 기업들이 자기 산에는 뭐 금고에는 뭐 돈 엄청나게 쌓아두고 있지만은 투자, 고용 이런 쪽에는 전혀 돈을 지금 안 풀고 있거든요. 임금도 예. 안 올려주고요. 특히 임금 인상률 보면은 대기업들 매출이나 영업이익 증가율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됩니다. 예. 그중에 뭐 100 올랐으면은 임금도 한 30%는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기업들 대규모 투자, 고용 바라지도 않습니다. 현재 이 직원들에게 임금만이라도 조금 더 많이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침부터 그래도 굉장히 공감되는 뉴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두 번째 뉴스는 약간 어려운 뉴스인데요.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될 내용으로 골라봤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날 국내 증시가 아주 뜬금없이 갑자기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1.34% 코스피는 많이 빠졌죠. 1972.66%로 마감을 했는데 그날 밤에 열렸던 유럽, 미국 증시도 거의 1% 이상 많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이 조금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요. 그런데요, 이 오늘 새벽에 나온 국제금융센터 뉴스를 보니까 예. 일본, 러시아,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아르헨티나 이들 6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빠른 시일 내에 강등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예. 나왔습니다. 아하. 이 현재 이들 6개 국가는 이제 무디스, 스탠다드 앤 푸어스, 피치 이게 3대 신용평가사라고 하는데요. 예. 이미 부정적 신용 등급 전망을 받고 있어서 통상적으로 이런 부정적 전망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뭐 빠르면 3개월, 길게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에 반드시 신용 등급이 강등됩니다. 이런 확률이 한 30% 되는데 지금 이런 6개 국가들이 이런 위치에 있다. 이런 예.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이런 국가들 이렇게 몇몇 보면은 좀 심각하네요. 예. 국가 신용 등급 강등 이거 엄청난 악재잖아요.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시면 2011년 여름에 미국이 이제 신용 등급이 트리플 A를 뺏기면서 강등이 됐었는데 예. 그때 뭐 세계적인 증시 대폭락이었습니다.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막 속절없이 빠지게 되는 그랬는데 이번에도 국가들 중에 이제 일본이 있고요. 예.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남미 쪽에 아르헨티나, 아프리카의 남아공, 터키도 있고 이게 면면들이 굉장합니다. 특히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아주 일촉즉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주식 투자자라면은 뭐 이번 주 내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어떤 식인지 여기 외신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예. 특히 러시아 경우에는 이번에 만에 하나 또다시 국가 신용 등이 강등되면은
투기 등급으로 가거든요. 예. 근데 러시아라는 게 천연 자원 부국인데 대국인데 투구 등급이 된다. 그럼 러시아가 이 자원을 가지고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파괴력이 있는 뉴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와 함께 그렇군요. 주식 투자자들 위한 뭐 팁 하나도 예. 공개를 하면 화요일과 수요일 29일과 30일에 예.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뭐 금리정책회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립니다. 이 결과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5월 1일이 아니라 2일 날 반영됩니다. 왜냐하면 1일이 이제 노동자의 절로 휴장이라서. 아하. 어쨌든 이번 한 주 주식 투자자들 예. 긴장하면서 하루하루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철진의 경제시선 지금까지 정철진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작심 인터뷰 그 세 번째 코너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 오바마 대통령 1박 2일 동안 우리나라에 머물다가 지난 토요일 오후에 출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죠. 과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28년간 미 국무부 통역관으로 활약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소 연구교수였죠. 김동현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기 교수님이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몇 번 통역하셨습니까? 뭐 여러 번 했는데 미국 대통령은 4명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4분이요. 누구요? 레이간, 그다음에 이 아버지 부시, 클린턴, 그다음에 아들 부시. 아유, 뭐 그러면 정상회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텐데 말이에요. 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예, 뭐 한미 공조를 재확인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아쉽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한미 간의 동맹의 이 기초를 다지는 측면 그리고 그 한미 간의 그 우정을 다지는 그 가까운 나라라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보여준 한국 국민에 대한 외도의 모습, 세월하고 관련된 모든 처신들은 무척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 문제를 놓고 볼 때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점에서 다시 말하면은 이 평가의 높은 평가가 아니고 또 해결의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그 아쉬움을 그쳤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북핵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그 일본 위안부 문제 발언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주 이 수위 높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그 부분은 내가 볼 때도 이렇게까지 그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할 것을 기대하지 못했었는데, 예. 거의 아주 강한 어조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시 말해서 한국 역사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을 누가 들여다본다 할 것 같으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그야말로 끔찍하고, 그리고 죄질이 나쁜 인권의 위반 사항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시 말하면 암만 전쟁 중이었다 하더라도, 이런 위안부들이 능멸을 가해진 그 방법이라는 것은 무척 이 충격적이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들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또 이들에 대해서 존경을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역사에 일어났던 일을 정확하게 설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그 설명을 하라는 것은 사실 일본 정부에 대한 요구나 마찬가지로 들렸기 때문에 무척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 그리고 한국 방문을 두 개를 놓고 볼 때 한국에서는 어떤 그 정책적인 측면보다도 이
중요한 한일 간의 문제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일본 갔다가 이제 우리나라 왔잖아요. 일본 네네. 2박 3일 있었죠.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1박 2일 있었는데, 뭐, 얼마나 머무느냐, 이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일본 방문하고 우리나라 방문 이렇게 봤을 때, 어느 나라에 조금 더 그 오바마 대통령의 그 의미를 더 부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양쪽이 그 다 의미를 똑같이 둘 수 있는 것은 양국이 다 미국의 동맹이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원래 한국은 오도록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니고, 예. 일본이 그 소위 국빈 방문을 해달라고 그 전부터 로빙을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가기로 됐는데, 더군다나 작년 그 12월에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함으로써 미국하고 일본 간의 관계가 무척 소원해졌습니다. 미국이 이 점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었고, 일본에서는 그러한 그 소외된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있었고, 그런데 비해서 한국에 왔을 때는 또 오바마 대통령한테 굉장히 그 난처한 환경이 조성됐던 것은 예. 그 세월호라는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그렇죠. 이런 이 한국의 그 국민 전체가 애도 속에 빠져 있는 이런 가운데서 정상 방문이라는 게 대체로 그 화려하게 비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그런 행사인데,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그 문제를 아주 잘 다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물론 모든 그 행사도 간소화하고 또 이 차분하게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세월호 그 침몰 당일에 백악관에 걸려있던 성조기도 가져오고, 그다음에 묘목도 목련이죠, 목련. 묘목도 하나 네. 가져오고 학생들 기념을 하는 이런, 또 그리고 이 부모 그 또래의 그 아이들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그 한국이 이번 참사에 당한 부모들의 입장이 심정을 무척 동정한다, 이런 거 등등은 국가 간의 무슨 뭐 외교 관계를 초월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보여준 아주 이 덕목이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방안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큰 성과를 올렸다기보다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인도적인 측면에서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세월호에 대한 조의 표명의 배경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그 인간적인 관계에서 그 심오한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줬다는 것이 미국 대통령 또는 미국 국민들에게 한국 국민들의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참사를 겪은 나라에 가서, 이렇게 뭐, 묘목도 주고, 정말, 어떤 슬픔을 함께 이렇게 한다는 표현 같은 거 잘 합니까, 원래? 물론, 어떤 나라에서든 어떤 큰 재난이 난다고 하면은 거기에 예. 대한 조의는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언제든지 표현해 물론 오는 그거야 것은 그렇겠죠. 전통이겠습니다만은, 어떤 미국의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 이번에 방문하면서 과거에 없었던 일이 생긴 것이 예. 세월호의 그렇죠. 초상 중에 방문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처음이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성조기를 가져온 예도 없고, 예. 또 무슨 묘목을 가져온 예도 없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정책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이 다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잘된 측면을 따지자면은, 예. 북한이 저렇게 도발적으로 나오니까, 미국으로서는 만약에 도발을 계속한다면은, 내용은 그전에도 반복했던 것에 별로 지나치 않는 걸로 이렇게 들리기는 했습니다만, 예. 그래도 또다시 도발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북한은 더 심한 고립을 면치 못하게 되고, 또한 더 강한, 더 아픈 파이팅이라는 말 쓰고 있습니다만은, 뜯어 물을 수 있는 이러한 유엔 제재를 추구하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발언, 그리고 예. 북한의 핵무기를 다시 보위국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럼 육자회담을 재개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신축성을 볼 수 있는 입장이 있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만약에 협상을 한다면 북한이 진정성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비핵화라는 전제를 의제로 삼아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예. 하는 그 견해가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내에서도 팽배해 있는 시국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도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예. 패배를 다시 말하면 폐기 핵 비핵화의 완전한 그 검증 가능한 이런 또 제기 불능한 이러한 그 철폐를 전제로 하지 않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리기 때문에 예. 무척 강한 어조가 담아 있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다음번엔 그 좀 정상회담 이모저모 뒷얘기 네, 경험했던 것도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미국 국무부 통역관이셨죠. 고려대학교 인민국제관계연구소 김동현 연구교수였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잠시 후 휴게소입니다. 햄버거 사줘. 차에서 먹을래. 감자튀김 냄새, 햄버거 냄새. 아우, 차 안의 냄새는 어떡하지? 페브리즈 차량용을 써보세요. 페브리즈 차량용? 송풍구에 꽂으면 나쁜 냄새를 싹. 상쾌해. 자동차 냄새엔 페브리즈. 차량용.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을 하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4부에서는 정치 현안 쭉 다뤄보는 코너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치 포커스인데요. 광고 듣고 시작하죠.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살찐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황태순, 박상병의 정치 한판. 예, 정치 포커스 순서인데요. 오늘도 박상병 박사, 황태순 연구위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말이에요. 네. 어제 정호원 총리 사의 표명, 이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야당 아까 제가 우원식 최고위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야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정말 막 그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예를 들어서 정홍원 총리가 정홍원 총리가 뭐 아무 책임도 없는 듯이 그냥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으면 그럼 야단 안 했을까요? 저는 국무총리라면은 모르겠어요. 이런 그렇다고 우리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책임지고 물러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당연히 국무총리가 특히 이번 세월호 사건을 갖다 즈음해서 보여주는 그야말로 국정의 총체적 혼란상, 난맥상, 각 기관마다 서로 보면 어떻게 보면 책임 전가하고 굳은 일을 서로 안 하려 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총리가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책임지는 건 당연한 것이죠. 물론 그 타이밍이 빨랐느냐 아니면 조금 어느 정도 수습이라는 게 뭐 어디까지가 수습입니까? 예. 인양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야당 입장에서 마침 김한길 안철수도 공동대표의 기자회견이 11시로 이미 예정되어 있었는데 흔한 얘기로 마치 김 빼듯이 1시간 전에 먼저 치고 나왔다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불쾌한 기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세월호나 이런 국가적인 재난과 비극 앞에서 우리가 정치적인 득실, 정치적인 어떤 뭐랄까 이런 걸 따지는 것은 저는 우스운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정홍원 총리, 정홍원 내각이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그건 반드시 져야 되고 아마 뭐 정총리 내각뿐이겠어요? 지금 청와대를 비롯한 국정, 박근혜 정부 내각 전체를 갖다 한번 리셔플링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서 정 총리의 사의 표명 그리고 어제 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사의는 접수하되 일단 시행 시점은 1차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정리하겠다. 저는 비교적 보면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운 결단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박사님. 네. 이게 지금 이제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우리 정세를 청와대 쪽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안이 심각하다.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민심이 흉흉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고는 언제든 날 수가 있습니다. 사고는. 그러나 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박근혜 정부가 보여줬던 이 언행은 상식밖에 없다. 이거는 박근혜 정부 5년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정말로 박근혜 호의 침몰 직전에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정홍원 총리의 사의는 최선을 택한 것이 아니고요. 최악을 피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정홍원 총리 혼자만 달랑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종의 신호탄입니다. 지금 당장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 봐라. 우리는 진정성 있게 후속 조치하겠다. 공무원들에게도 일종의 경고를 준 것이고 관련 부처에 대해서만 최선을 다해라. 총리가 사퇴를 했다. 정도의 메시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또 실종자 가족이라든지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탄이다. 더 가면은 통째로 무너지니 그 최악을 피한 하나의 조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사실 이 박근혜 정부가 조금 장관들이 적절치 못한 행동한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라면 먹는 거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게 더군다나 이 구급약을 치우고 책상에서 그걸 치우고 의자에 앉아서 라면 먹어서 그게 이제 더 기자들 눈에는 거슬렸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정 총리의 언행도 이게 사실 부적절한 언행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적절한 언행이라기보다는 일단 그날 막 그 실종자 가족들이 거칠게 항의하니까 한 2시간 정도 차 안에 흔한 도망이라고 그러죠. 차 안에서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숨어 있고 보면은 실종자 가족들이 아우성을 치는 뭐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는데 그러나 정 총리도 보면 나름대로 사실 연세가 꽤 되신 분인데 파키스탄에서 8시간 비행기 날라와서 오자마자 서울 쪽으로 오자고 바로 비행기 기수를 갖다가 무안공항으로 돌려서 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러나 뭐 그런 가운데서 그런 아까 보면은 그 실종자 가족들하고 좀 더 진정성 있게 좀 더 피곤하더라도 더 괴롭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도피하는 듯한 2시간 동안 이런 부분은 좀 안 좋았던 것이고 앞서 말씀하신 그 라면 부분도 참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죠. 컵라면이죠. 뭐 라면도 2시간 도피 물론 그것도 실종자 가족들 특히 또 이미 목숨을 잃은 유가족 입장에서 보면 분통 터지는 일이나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왕좌왕 우리 밖에서 보는 것보다도 현장에서 볼 때 이 정부가 정말로 한 아이라도 생명을 구할 의지가 있었는가를 물어볼 정도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분통 터지는 거죠. 거기다가
정부에서 나오는 발표 자료 보면은 A 발표 다르고 B 발표 다르고 C 발표 다르고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어떻게 하라 이거는 뭐냐면은 정보가 없었던 겁니다. 예. 적어도 이 현대에서는 대한민국의 그 선진화된 대한민국의 정부는 없었던 거죠. 그 책임이 정호원 총리한테 있는데 정호원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어떤 혼란을 수습한 것이 아니라 부채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수습을 못한 거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딱히 정호원 총리가 뭘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전체적인 내각의 책임자로서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거죠. 근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모든 정권에서 우리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김영삼 정권 때 서해 페리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이런 걸 겪었고, 그리고 시랜드 참사는 김대중 정권 때였고요. 대구 지하철 참사는 노무현 정권 때였고요. 그런데 이런 역대 정권들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총리들이 이렇게 책임지고 물러나고 내각 총사퇴위가 계속 나왔었나요? 어땠었나요? 즉각 예. 즉각 사실 총리를 갖다 경질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982년입니다만은 예. 저 우범곤 이른바 의령 경찰 총기 난동 사건 때 그때 뭐 멀쩡하게 한 60명 가까운 그 마을 아주 학살을 하다시피 했죠. 바로 그 당시 출범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유창순 총리 바로 경질하고 고대 총장이었죠. 김상엽 총장은 바로 총리로 임명했고 일단 우리가 이렇게 얘기죠. 국면 수습이다. 뭐 민심 달래기다. 당연히 국면 수습하고 민심 달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해야죠. 예. 그러면 국민들이 보면 불안해 있고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데 그러면 이 얼굴 그대로 가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럼 뭐 전두환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앞서 말씀하셨던 김영삼 정권 때도 그런 참사가 나면은 그건 정치 도의적으로 총리가 즉각 보면 사퇴를 갖다가 사표를 냈고 법은 경질했고 대규모 우리 총사퇴하는데 엄격한 의미로 총사퇴라는 것은 사실은 의원 내각제에서 총사퇴가 있는 것이죠. 사실 총사퇴라는 것은 일단 내각 국무위원 전체가 사표를 냅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그걸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한 60% 정도 한 과반 이상을 갖다 경질하면은 대규모 개각이 되는 것이고 또 소폭으로 경질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의미에 있어서 대통령이 국무위원은 우리 헌법에 따라서 이른바 연대로 국정을 갖다 끌어가는 것이 국무위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보면은 연대로서 이 정총리 이번에 사표 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닥 잡히면 나머지 내각의 일원들 다 사표 내야 됩니다. 내고 대통령한테 재신임 받을 사람 받고 그동안 보면 개각 요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보면 뭐 세제 개편안부터 계속 있지 않았어요? 일단 물러나서 물러나야 됩니다. 예. 역대를 봐보니까요. 대한민국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지 아닙니까? 예.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안 되죠. 그거는. 대통령 물러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대신 물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각제면 이제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데. 새로 그렇죠. 총선을 다시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총리가 물러났을 때 얘기하면은 YS 정권 때 문민정부 때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스트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취임부터 3년 동안에 총리가 4명이나 바뀌었어요. 예. 그때도 보니까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황인성 총리가 물러났죠. 예. 그 이후에도 대구 지하철 산풍 때문에 또 이용구 총리가 물러났죠. 등등 해서 그때 3년 동안에 총리가 4번 그때 큰 사고도 많았어요. 뭐 산풍, 성수대교, 뭐 우루과이 라운드, 서해 페리오 등등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실 총리는 대통령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난국을 수습만 하느냐가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수습을 당연히 하지만은 총리 자리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하라라고 하는 요구인데 그러지 않고 사람들만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물러난 것이 다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 거죠. 지금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8192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내각 총사퇴 주장하던 야당이 총리가 사퇴하니까 무책임하다고 하니 어쩌란 겁니까?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1501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총리 사퇴로 물타기 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똑똑히 지켜볼 거예요. 이런 거 보내주셨어요. 그거는 제가 바로 잡아보면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내각 총사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일부 의원들은 뭐 그 얘기를 했으면 당의 공식 입장은 내각 총사퇴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바로 총리가 먼저 얘기하는 바람에 일종의 허를 찔린 거죠. 예, 그렇죠.
그런, 예, 앞서 예. 우리 박상민 박사님 어떻게 보면은 참 불편한 지시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보면 새정치 민주연합에서 김영환 의원의 지역구가 마침 보니까 안산 쪽이기 때문에 예, 공동 이번에 대책우원식위원하고 공동대책위원장을 예.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환 의원은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이건 내각 총사퇴 갖고도 부족하다 얘기했고 뭐 서른 의원 등은 내각 총사퇴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앞서 우리 박 박사 말씀하신 대로 새정치 민주연합에서 당론으로 정하거나 아니면 뭐 최고위에서 의결된 바는 없어요. 그런데 앞서 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갖다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허를 찔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새정치 민주연합에서 어제 강한 톤으로 비판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안철수 대표, 공동대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상시국회 해야 된다. 이 얘기 했는데, 상시국회 하면은 참사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사를 막기 위해서 상시국회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상시국회를 해서라도 이번에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근본적인, 지금 같은 경우 과거만 하더라도 일회성으로 그냥 경질하고 책임지고 물러나고 또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되고 했으니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국회에서 한번 제대로 돼서 청문회도 해보고 예. 국정조사도 하고 제대로 예. 따져가지고 한번 이거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지금 사흘 끝나면 6월하고 그다음에 정기국회가 가니 예.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은 상시국회를 열더라도 이걸 근본적으로 풀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상시국회를 얘기를 한 거죠. 예, 황 의원님은 상시국회 필요하다고 보세요? 상시국회 하면은 사실 공무원들 일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뭐 아시지 않습니까? 국회 가면은 과장급 이상 주요 보직의 국과장들 거의 다 장관들 수행해서 답변 자료 만들기 바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행정부가 올마비돼요. 그러니까 상시국회보다 지금 국회법에 보면 2, 4, 6 그다음에 9월부터 90일 동안 정기국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라도 좀 제대로 지키고 그것도 좀 효율적으로 써주기 바랍니다. 사실 국회만 열어놓고 사실 그냥 개점 효반인 일이 태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법안도 제대로 통과 안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앞서 상시국회 안철수 대표가 상시국회에 얘기한 것은 이 현재 좀 국가 총체적 난국에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데 있어서 상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하자. 뭐 그런 어떤 열정과 충정의 말인 것이지 국회가 365일 열리면 정작 행정부는 마비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항상 이거 꼽으신다며요. 제가 오늘 처음이잖아요. 두 분은 계속 하셨고 두 분이 저를 좀 이끌어 주셔야지. 베스트 워스트 인물 고르실 시간이라고 우리 PD님이 계속 말씀을 하신다. 빨리 고르세요. 저는 이번 주에는 베스트 없습니다. 베스트 없어요. 워스트. 유병헌, 아해, 유병헌 전 세무회장. 예. 그 이유는 굳이 길게 언급하지 않아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예. 박상명 박사님은 저는 베스트를요. 예. 고 정차웅 군 부친을 비롯한 유족들을 꼽았어요. 정치인은 아닙니다만은 정말로 꼭 말씀을 드려야 겠다 싶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비싼 수의를 입힐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41만 원짜리라 그래요. 가장 값싼 최하위품의 수의를 입고 관도 27만 원짜리 가장 값이 떨어지는 그 관을 했답니다. 저 이 얘기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치는 아니라도 꼭 베스트로 꼽아서 이 정신만큼은 좀 기해야 되겠다 해서 고 정창훈 군도 자기 국민적 기회를 버스 친구에게 주고 맞습니다. 스스로 자기 목숨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검도가 3단이 무도인이라고 그렇습니다. 네. 키도 180이 된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베스트는 고 정창훈 군과 그의 아버지를 비롯한 유족을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워스트는요? 네, 워스트는 이 와중에 새누리당 강화 군수 예비 후보자들 간에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고발하고자 저는 워스트로 꼽았습니다. 예. 특정인은 아니고요. 이거 정말로 정신 나간 일입니다.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럼요. 이 와중에 참 대단하신 공식적으로 분이네. 선거운동 모든 걸 금지했는데 모 후보 주변에서 5만 원짜리가 몇 장 날아갔습니다. 정말로 최악의 상황 워스트로 꼽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신 교수님도 베스트 워스트 준비해 오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선배들이 준비해 오라니까 해와야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위스덤 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지금 휘센을 켜보세요. 그리고 큰
크게 숨을 쉬어보세요. 차갑게 불어오는 빠르고 힘센 바람이 당신을 알래스카의 자연으로 데려다줍니다. 이 시원한 느낌 그대로 LG 휘센. 예, 오늘 저희 첫 방송이었었는데요. 역시 문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뭐 이제 아침에 교수님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날카로운 비판 대안 제시합니다. 4228님이 보내주신 문자였고요. 4196님 YTN 상암시대 개국 축하드리면서 출발 새아침 들으며 출근 중인데요. 믿음직한 목소리로 진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믿음직하다고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제 이름은 신율입니다.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니까 제가 이 4296님께 뮤지컬 오피리아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의미에서 첫 방송이었었죠. 하나는 상암에서 첫 번째 보내드리는 YTN 라디오 첫 번째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리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첫 번째 방송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송 여러분과 함께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민하는 방송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실책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의 전설적 존재죠. 요기 베라가 한 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겁니다. 4월 28일 YTN 라디오 번개편을 맞아서 처음으로 전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죠. 지금까지 진행의 신율이었고요. 프로듀서 김혜민, 작가 이형선 조은별, 그리고 기술감독의 신동해 남윤민 두 분이었습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7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